윤서영, 네 존재는 지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지우는 이제 더 나은 여자를 만났어. 눈치 있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어서 꺼져버려. 결혼 10년 차. 나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의사인 남편과 그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내 모든 걸 바쳤다. 그들의 재산을 10배로 불려주었다. 내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결국 내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가볍디 가벼운 내가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였다. 남편, 시부모, 아주버님, 시누이, 시댁 식구 8명 중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내가 벌어준 돈으로 내 남편을 더 큰 재벌가의 사위로 만들 계획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절세를 위해 지난 10년간 모든 투자 계좌가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내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윽박지르기 바로 전날 밤, 나는 전략 매도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계좌를 확인하고 10,000원이라는 잔고를 봤을 때 오만하던 그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내 이름은 윤서영, 올해 35. 지금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댁에 티끌 하나 없는 원목 마루를 걸레로 닦고 있다. 오늘은 추석. 이 집의 맏며느리인 나는 사흘 전부터 이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차례상에 올릴 20가지가 넘는 전을 부치는 것부터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 수백 포기를 담그는 것까지 내 두 손은 뜨거운 기름과 매운 양념에 시달려 붉게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양념이 까맣게 끼어 있었다. 반면 거실에서는 내 남편 박지호와 그의 고귀하신 가족들이 둘러앉아 내 피땀으로 차려낸 명절 음식을 맛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바늘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우리 지우가 이번에 정말 큰일 했어. 시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방의 기름 연기를 뚫고 내 귀에 와 박혔다. 병원이 지금처럼 커질 수 있었던 건 다 지우가 안목이 있어서 그때 그 의료 관련 주식들을 딱 잡았기 때문이야. 맞아요. 맞아. 아주버님이 즉시 맞장구를 쳤다. 제 작은 회사가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우 덕분이죠. 우리 박씨 집안 남자들은 이런 사업가적 기질을 타고났다니까요.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도 뒤를 이었다. 오빠가 최고지. 내가 파리에서 유학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도 다 오빠 덕분이잖아. 새언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지우 오빠랑 결혼했으니. 복이라고? 나는 하던 동작을 멈췄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룻바닥에 비친 내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값싼 홈웨어를 입고 기름 연기에 찌들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 이게 나라고? 아이비리그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고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서로 모셔가려 했던 그 윤서영. 10년. 나는 시댁에서 종잣돈으로 쥐어준 몇억 원의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 수백억 원대의 거대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시아버지의 병원 확장 계획서는 내가 기업 실사를 해가며 만든 것이었고 아주버님의 사업 계획서는 내가 사흘밤을 새워 뜯어고친 것이었다. 파리에 있는 시누이의 아파트는 내가 환율이 가장 낮을 때를 정확히 포착해 송금해준 돈으로 산 거였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은 박지우의 안목과 기질 덕이 되었고 나 윤서영은 그저 운 좋은 부속품,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냥 새언니일 뿐이었다. 나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씁쓸함을 억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깎아놓은 과일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거실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어 있었다. 남편 박지호는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마치 무별의 호의를 받는 제왕처럼 보였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작년에 내가 투자 수익금으로 사준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은 거의 다 어젯밤 내가 잠자리에서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무심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눈빛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너 같은 꼴로 어딜 감히 여기에 나타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내가 내민 과일 접시는 받지도 않고 옆에 있던 새까맣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탕약 그릇을 드러내 앞차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서영아, 이거 뜨거울 때 마셔라. 여자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알 하나 못 품는 여자는 우리 박씨 집안에서 등신 취급받아. 주변의 웃음소리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탐조등처럼 내 납작한 아랫배에 꽂혔다. 10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탓에 내 몸에는 정말 문제가 생겼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것이 이 집에서 나의 유일한 원죄가 되었다.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두 손처럼 내 목을 졸랐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온 힘을 다해 내 남편, 내가 10년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서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라도 해주길 얼마나 바랐던가. 하지만 박지우는 그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아, 어머니도 다 너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서 마셔, 식겠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식모이자 대를 이어야 할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도구에 문제가 생기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혐오뿐이었다. 나는 탕약 그릇을 들어 눈을 감고 단숨에 들이켰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식도를 태웠지만 그 어떤 쓴맛도 내 마음속 고통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옥 같던 그날의 모임이 끝나고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남편은 어느 일요일 저녁을 택해 이른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늘 그것일, 늘 그 8개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남편, 시누이, 시누이 남편까지. 그들은 심판관처럼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혼자 내가 직접 고른 값비싼 소파에 외롭게 앉아 마치 처형을 앞둔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 박지우가 헛기침을 했다. 그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서영아,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예감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는 계속해서 냉정하다 못해 잔인한 어조로 말했다. 서린그룹 막내딸을 만났어. 우린 서로 아주 사랑해. 알다시피 서린그룹과 혼사로 엮이면 내 사업에, 우리 집안 전체에 질적인 도약이 될 거야. 내가 이해해주길 바라. 이해.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한 조각의 죄책감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일말의 귀찮음만이 서려 있을 뿐 나는 마치 그가 탄탄대로를 가는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라도 되는 듯 했다. 서영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잘 관리된 그녀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자비가 걸려 있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여자란 게 다 현실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지우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쪽 집안이 저렇게 빵빵한데 내가 두 사람을 위해 길을 터줘야지. 그녀는 찻상 아래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우리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놨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내 눈을 찔렀다. 합의서에는 나, 윤서영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딘 칼날처럼 계속해서 내 살을 베어냈다. 서영아, 내가 이 집을 위해 10년이나 헌신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진 않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일산 아파트, 그건 너한테 줄게. 너도 몸 누일 곳은 있어야지.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액 현금으로 산 내 집이었다. 단 한 번도 그들 박씨 집안의 재산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내 돈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8개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시아버지는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버님은 내 시선을 피했으며
신우이는 노골적으로 고소해 하는 표정이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의 이익 공동체였고 나는 이제 쓸모가 다해 정리되어야 할 지방인이었다. 10년의 청춘, 10년의 심혈을 바친 대가가 고작 가벼운 성불 한마디와 파렴치한 약탈 합의서라니.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산채로 절벽 아래로 떠밀렸다.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유리 조각처럼 부서졌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과 차가운 절망 속에서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내 눈물이 끈 떨어진 구슬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격렬한 흐느낌에 몸을 떨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과 한시름 놓았다는 안도감이 섞인 시선. 그들은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버림받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자가 우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알겠어요. 나는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10년이잖아요. 마음 정리도 하고 제 짐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빛을 교환했다. 감출 수 없는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다. 일주일. 마음이 죽어버린 여자에게 그 정도 시간은 며칠 더 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용을 쓴단 말인가? 물론이지. 박지우가 즉시 관대하게 말했다. 그는 심지어 내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는 신용까지 했다. 서영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이 카드 가져가.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일주일 동안 사고 싶은 거라도 사. 내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해. 그는 차가운 내 손바닥에 검은색 카드를 쥐어주었다. 나는 눈물 어린 얼굴을 들어 그들이 읽어낼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깊이 응시했다. 성희. 아니, 박지우. 이건 성희가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건네준 너와 내 집안을 묻어버릴 삽자루야. 그들은 만족스럽게 자리를 떴고 텅 비고 차가운 이 감옥에 나 혼자 남겨졌다. 내 얼굴에 눈물 자국은 채 마르지 않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슬픔과 상심은 타오르는 냉정한 불꽃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옷가지를 챙기는 대신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노트북을 켰다. 지난 10년간 시시콜콜한 집안일 처리부터 거액의 거래까지 도맡아 했던 바로 그 컴퓨터였다. 나는 투자 프로그램이 아닌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었다. 화면에 익숙한 프로필 사진이 떴다. 이름은 데이비드. 그는 내 대학 동창이자 월스트리트 시절 최고의 파트너였고 지금은 유수의 투자은행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서영.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영상 너머 데이비드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나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며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빗, 도움이 필요해.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들을 알아봐줘. 스위스와 미국 최고 수준으로. 이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영 씨,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 높고 수임료 또한 가장 비싼 이혼 및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그의 이름은 재벌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한 친구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이제 그는 나의 무기가 되었다. 최 변호사님,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혼 소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세요. 모든 비용은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박지우가 줬던 그 카드를 집어들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의 결제 페이지에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찰칵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첫 결제 금액 5천만 원이 변호사와 탐정의 착수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다.
박지우의 휴대폰에 소비 알림 문자가 갔겠지? 그는 아마 내가 쇼핑으로 화풀이한다고 경멸하며 웃었을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에르메스 가방이 아니라 박씨 집안의 조종을 울리는 소리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 효율은 돈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사설 탐정이 보낸 첫 번째 자료가 암호화된 이메일로 도착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메일에는 박지우와 그 서린그룹 막내딸의 데이트 사진이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명품 매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값비싼 아파트 발코니에서 키스를 나누는 모습. 그 아파트는 탐정이 명확히 밝혀낸 바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그들의 신혼집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상세한 소비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나하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모두 우리의 공동 자산에서 흘러나간 돈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법정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탄약이었다. 나는 모든 파일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암호화하여 저장한 뒤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이후 며칠간 나는 분열된 삶을 살았다. 낮에는 수수한 홈웨어를 입고 초췌한 얼굴에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가 불시에 걸어오는 감시 전화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 오고 말했다. 심지어 백화점에 가서 그 카드로 비싸지만 절대 입지 않을 옷들을 산 뒤 쇼핑백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며 소비로 자신을 마비시키는 여자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서재의 나는 진짜 윤서영이 되었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뉴욕과 취리히에 있는 변호인단과 화상회의를 하며 자산 이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몇 번이고 검토하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은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그들은 몰랐다. 박씨 집안이 나중에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몰라. 나는 이미 5년 전에 스위스의 복잡한 다층 구조의 개인 신탁 펀드를 설립해 두었다는 것을. 그 펀드의 수혜자는 오직 나 하나였다. 지난 10년간 내 모든 투자 활동은 내 이름으로 된 한국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수익이 날 때마다 나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관리 비용과 투자 수익의 일부를 이 스위스 계좌로 꾸준히 옮겨왔다. 이것은 원래 나의 플랜 B, 전문 트레이더로서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퇴로였다. 그것이 이제 나의 노아의 방주가 될 줄이야. 결전의 시간은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그날 밤, 즉 일주일의 기한이 끝나는 마지막 날로 정해졌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붉고 푸른 캔들 차트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내 손으로 이 코드들을 불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바꿔놓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 그것들의 가치를 잘 알았고 언제 그 가치가 정점에 달하는지도 잘 알았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내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 멈춰 있었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평온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긴장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불세출의 걸작을 완성하려는 예술가와 같은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나스닥 지수가 내가 예측했던 그 고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움직였다. 전량 매도.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화면의 모든 보유 자산이 청산되었다. 주식, 펀드, 채권, 선물. 모든 것이 최고점에서 차가운 현금으로 바뀌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해일처럼 내 개인 계좌로 밀려들었다. 곧이어 나는 미리 설정해둔 이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여러 국가와 금융기관을 넘나드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그 거액은 수많은 소액 자금으로 쪼개져 마치 수많은 실개천처럼 소리 없이 스위스에 있는 내 비밀 신탁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한국 투자 계좌 페이지를 보았다. 한때 눈부시게 길었던 그 숫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했다. 나는 내 다른 개인 통장에서 그 계좌로 10,000원을 이체했다. 10,000원.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남겨준 가족 공동 재산의 전부였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내 발 아래로 강물처럼 펼쳐져 마치 찬란한 은하수 같았다. 내일 박씨 집안의 그 오만불손한 8개의 얼굴이 덩그러니 남은 만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어떤 기막힌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다. 나는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웃음이었다. 폐허 위에서 곧 다시 태어날 윤서영을 위한 웃음이었다. 일주일의 기한이 되었다. 나는 몇 안 되는 짐을 다 싸다. 사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고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사놓은 몇 벌과 내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거실에는 박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지난번 심판의 날보다 더 성대한 진용이었다. 그들 각자의 얼굴에는 역병신이라도 떠나보내는 듯한 기쁨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이 넘실거렸다. 시어머니는 소파 정중앙에 앉아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태후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드디어 마음 정리가 끝났나 보구나. 서영아, 서명만 하면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지우가 그래도 도와줄 거다. 입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했지만 그녀의 눈은 찻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조급하게 가 있었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펜을 집어들었다. 잠깐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치 않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느릿느릿 켠 다음 나를 향해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영아, 너도 알다시피 집안 돈은 계속 내가 관리했잖니. 이제 내가 떠나니까 우리가 계좌는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상 그런 거니 오해는 마라.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서로 곤란하니까. 올 것이 왔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것이 오늘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물려받게 될 내 심혈로 쌓아 올린 금융제국을 제 눈으로 직접 감상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이다. 물론이죠. 나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심지어 친절하게 인터넷 뱅킹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온 가족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우리 서영이가 똑똑하긴 하지? 10년 동안 집안 재산을 이렇게 잘 불려놓고 이제 지우가 서린그룹 따님이랑 결혼하고 나면 이 돈이 우리 박씨 집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야. 아주버님과 시아버지 박명수는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신우이는 더욱 신이 나서 시어머니 옆으로 바싹 다가붙어 금빛으로 빛나는 그 숫자를 가장 먼저 목격하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듯한 경건함으로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한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계좌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다. 거실을 채울 것으로 예상됐던 모든 감탄과 환호가 목구멍에서 죽어버렸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태블릿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멀리 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돋보기를 벗어 렌즈를 닫기까지 했다. 화면 위 그들의 전 재산을 상징하던 숫자는 수백억도, 수십억도, 심지어 1억도 아니었다. 덩그러니 찍힌 딜 뒤에 0이 4개. 만,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포처럼 메말랐다. 어떻게 10,000원밖에 없어? 시스템 오류인가? 신우이도 고개를 들이밀고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돈은? 우리 집 돈 다 어디 갔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아버지가 태블릿을 와락 빼앗아 들고 그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해갔다. 박지우 역시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윤서영, 무슨 짓을 한 거야? 돈 어디 갔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돌발적인 벨소리에 모두가 기겁했다. 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정장을 빼입은 근엄한 표정의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박명수 씨 댁 맞습니까? 저희는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박명수 씨와 그 가족이 차명 계좌를 통한 거액의 투자 및 탈세 혐의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조사 통지서이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쿵 하고 시아버지의 머릿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는 국세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보고 마침내 계좌 잔액의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획 돌아보며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하늘을 찢는 듯한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윤서영, 너였어. 이 독사 같은 년.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살기 어린 시선을 마주하고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금융은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주부잖아요. 계좌는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만약 세금 문제가 있다면 조사는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맞다. 나는 마치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내 여행 가방에서 서류 사본 하나를 꺼내 2 조사관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모든 투자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저는 이미 자진신고자 보호를 신청했고 국세청 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지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내가 모든 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박씨 집안에 엄청난 세금 폭탄까지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에서 탈세는 한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중죄라. 그리고 나, 계좌 명의인이자 자진신고자인 내부 고발자는 법적으로 최대한의 면책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처벌, 즉 천문학적인 세금과 가산세, 벌금은 자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그들, 박씨 집안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 미친년. 그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었지만 조사관들에게 제지당했다. 나는 눈앞에 이 혼돈을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이들이 미천이 드러난 노름꾼처럼 추태를 부리는 꼴을 지켜보았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펜을 들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을 썼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잿빛이 된 박지우의 얼굴 앞으로 밀었다. 이제 사인하시면 돼요.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박씨 집안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판사 앞에서 내가 자기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횡령하고 은닉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박지우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는 나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노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먼저 판사에게 그 가족 회의의 전체 녹취록을 제출했다. 내가 소파 틈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는 그들 각자가 내게 재산 포기를 강요하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그 유명한 내가 2 사람을 위해 길을 터줘야지라는 말까지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사설 탐정이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재생했다. 박지우와 내연녀의 애정 행각,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공동계좌의 자금으로 신혼집을 구매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박지우 측 변호사의 얼굴이 썩어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의뢰인 윤서영 씨가 지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박씨 집안의 유일한 자산관리인으로서 수행한 모든 투자 활동 기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발행한 의뢰인의 10년간 무급으로 제공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창출한 가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입니다. 시장의 최고 수준 펀드 매니저의 연봉과 성과급을 기준으로 할 때 박씨 집안이 윤서영 씨에게 지불해야 할 합법적인 보수는 의뢰인이 이체한 금액을 훨씬 상회합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한 것도 횡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10년간 체납된 자신의 정당한 임금과
박지우 씨의 유책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회수했을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판사에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하며 크지 않지만 조정실 전체에 명확히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그들과 감정을 나누거나 가정을 분할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년간 저를 고용하고도 단 한 푼의 월급도 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저를 내쫓으려 했던 악덕 고용주에게 제 노동의 대가를 정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박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잿빛 절망만이 남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처참하게 졌다는 것을. 박씨 집안의 붕괴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철저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금방 나왔다. 내가 완벽에 가까운 증거 사슬을 제공한 덕분에 박씨 집안은 심각한 탈세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부과받았다. 이 천문학적인 벌금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현금 흐름까지 완전히 말려버렸다. 시아버지의 병원은 자금줄이 막혀 수많은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임금을 체불했고 결국 극심한 혼란 속에서 파산 처리되었다. 그의 평생의 심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박지우의 스타 치과의사로서의 경력도 끝장났다. 그의 외도 스캔들과 집안의 탈세 추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와 결혼하기로 했던 서린그룹은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박지우 씨 및 박씨 가문과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모든 협력 계획을 취소했다. 그의 약혼녀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재벌가 사위가 될 뻔했던 사회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아주버님의 회사, 시누이의 유학생활 등 내가 창출한 부위에 세워졌던 그 모든 신기루는 당연히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최 변호사를 통해 듣기로 박씨 집안은 이제 빚을 갚기 위해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고 허름한 전셋집에 모여 산다고 했다. 한때 화목했던 가족들은 이제 매일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극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직접 심은 악의 씨앗이 마침내 그들 자신조차 삼킬 수 없는 악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혼 판결문을 받은 그날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네바의 공기는 눈물이 날 만큼 상쾌했다. 나는 이곳의 작은 부티크 투자회사 Y.R. 캐피털을 설립했다. 나의 첫 고객은 변호사 모임을 통해 소개받은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느 재벌의 조강지처로 남편이 무일푼일 때부터 함께해 그를 수백억대 자산가로 만들었지만 결국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푼돈 수준의 위자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또 다른 버전 같았다. 나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다. 과격한 수단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재벌가의 내부 자산 구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타래를 풀듯 그녀 남편이 해외에 숨겨둔 거액의 자산과 탈세 증거를 찾아냈다. 결국 법정에서 나는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투자 성공보다 더 강렬한 만족감을 느꼈다. 내 이야기는 상류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윤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반농담으로 복수의 여신이라 불렀다. 나는 그들의 희망이자 무기가 되었다. Y.R. 캐피털의 사업 역시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 결혼 생활 속에서 무시당했지만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법률, 금융, 그리고 창업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나는 나의 지난 상처로 그들을 위한 비바람을 막아줄 성을 쌓아 올렸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마음도 없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그날 밤, 나는 모든 축하 파티를 거절했다. 나 혼자
1982년산 샤토라피트 한 병을 들고 제네바 호숫가로 향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호수는 달빛 아래 잔물결로 반짝였다. 멀리 도시의 불빛은 땅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했다. 나는 값비싼 와인을 열어 스스로에게 가득 따랐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리며 지금 나의 평온하고 단단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잔을 들어 끝없는 밤하늘과 호수를 향해 그리고 내 자신에게 비친 모습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건배, 윤서영. 끝없는 어둠과 진창 속에서 10년을 발버둥치고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너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감옥을 부수고 나와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너를 위해 나는 고개를 들어 잔 속의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맵싸하면서도 깊은 향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승리의 달콤함을 남겼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이 느낌은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시켰던 그 어떤 엄청난 거래보다도 더 내 가슴을 벅차게 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